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아, 국회가 국회로서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적 근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상임위원회는 입법과 대행정부 견제에 있어서 국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임위원회 유형과 그 소관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국회 내에 상임위원회 말고도 다른 위원회가 더 존재해요. 그 얘기부터 먼저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내 위원회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임위원회, 다음 상설특별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 그리고 전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뭐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는 전원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위원회, 그 이름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전원이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국회법 제 63조 2항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어요. 그리고 그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그러니까 세금 더 매기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법안 아닙니까? 그죠? 뭐 그다음 뭐 전쟁에 뭐 군인들을 파병하거나 하는 어떤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들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다뤘어요. 혹은 정부 조직과 관련된 이런 이 법안들이 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그러니까 거의 지금 통과되기 직전이죠. 혹은 올리고 나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나서 이게 단순히 상임위원회에서만 논의하면 되는 건가? 이건 전체 의원들이 좀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세와 같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부담을 주는 법안들, 이건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적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합니다. 전원위원회 열자 라고 요청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원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전원위원회에서는 이 상임위에서 이 통과된 안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시킨 법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수정은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위가 만들어서 올린 법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수정을 가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상임위가 올린 원래의 법안은 그 자리에서 수정안이 가결되는 그 순간 상임위가 원래 올린 법안은 그 자리에서 폐기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개의 법안을 같이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전원위원회가 수정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가 올린 그 원래 안건은 폐기가 되는 겁니다. 수정안이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수정안이 통과를 하지 못했어요. 반대한 의원들이 더 많았어요. 이런 경우엔 다시 상임위원회가 올린 그 원래 법안을 가지고 다시 표결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전원위원회 제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역사상
단 한 번 전원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에 관련해서 전원위원회가 한 번 열린 적이 있어요. 2003년이면 그때 미국의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있었었고 이라크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 군인들 좀 파병을 해달라고 그 이라크로 하는 그 요청이 들어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파병 동의안을 이제 만들게,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결국 이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동의를 해줘야만 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라크로 파병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어때요? 군인이 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그래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는 파병 쪽으로 이제 결정을 했지만 이제 다른 의원들이 이거는 전원위에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전원위원회가 열려서 이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 대한 이제 수정 논의가 있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원위원회가 열렸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원위원회 분명히 제도로서는 존재는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유명무실한 제도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상임위원회에 대한 얘기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상임위원회는 일단 국회법에 의해 설치된 상설위원회입니다. 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 계속 존재하는 그런 위원회예요. 그래서 상설위원회로서 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규칙을 바꾸면 얼마든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정보위원회만 국회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수가 12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보위원회만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이제 규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상임위원회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전체의 수는 국회 결정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제21대 국회에선 총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 구조는 일단 행정부의 구조에 대응하도록 구성돼서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제의 일반적인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정부에 법무부가 있죠. 법무부가 있으면 여기에 대응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거. 그다음 행정부에 국방부가 있죠. 그러면 국회 상임위원회도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그 구조에 1대1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제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행정부 구조가 변경이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 구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겠죠. 지금 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여성가족부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내건 후보가 나왔습니다. 만약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라면 진짜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에 있는 상임위원회가 아마도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상임위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소관 사항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28명 위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위원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법, 국회 규칙, 국회법이라는 건 뭐예요? 국회가 어떤 제도,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규정을 해놓은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만약에 국회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그 국회법 개정에 대한 논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 행정부 쪽에 이제 바라보고 있는 쪽은 이렇게 1:1 대응을 한다라고 했었었죠.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응하고 있는 행정부 쪽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뭐 이런 쪽. 예. 주로 이제 청와대에 관련된 이제 고런 쪽하고도 이제 고런 쪽에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국회 내에 또 다른 사무들도 국회 운영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국회 사무처. 그러니까 국회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국회 사무처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역할도 하게 되고, 국회 도서관 있죠. 국회 예산정책처, 뭐 국회 입법조사처, 이제 이런 국회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에 대한 업무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다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법제사법위원회, 총 18명의 이제 위원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일단 법무부, 행정부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들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라는 거고, 법에 관련된 것들이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또 법원, 뭐 대법원이나 이런 법원이나 군사법원, 뭐 사법행정에 관한 이제 그런 사항들도 다루게 된다라는 거고, 뭐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뭐 이렇게 탄핵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탄핵 소추를 국회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도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치는 관문이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회에서 검토한, 그리고 이제 본회의로 넘기려고 하는 이 법안이 법으로서의 체계와 형식, 작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역할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정무위원회,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뭐 국가보훈처, 뭐 이런 쪽, 그다음 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관, 그런 어떤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는 그런 이제 위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획재정위원회 총 26명입니다. 이 기획재정위원회는 결국 돈과 관련된 그런 쪽의 위원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기획재정부, 가장 막강한 힘을 행사를 하고 있는 행정부처입니다. 왜 막강한 힘을 행사를 하느냐? 예산에 관련된 일들을 기획재정부가 총괄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돈 지갑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집안에서도 누가 실권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power of the purse라고 하는 거, 지갑의 힘, 기획재정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바로 그 기획재정부와 1:1로 대응을 하고 있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바로 기획재정위원회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교육위원회,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행정부의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고, 그다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좀 깁니다. 20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부에 있죠. 그다음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소관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다루는 위원회다라는 거고, 외교통일위원회 21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위원회 중에 하나예요. 왜 인기가 많을까요? 외교, 국제정치, 뭐 이런 것들. 의원들은 사실 국내 문제들을 다루는 존재들로 생각하기 쉽지만, 외교통일위원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국제 행사나 이런 데에도 굉장히 자주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교통일위원회, 그다음 이제 통일,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민족적 과제로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물론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통일에 반대하는 젊은 세대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통일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통일위원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위원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안들을 다루는 그러한 국회 내 그 위원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국방위원회 총 17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며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다룬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행정안전위원회, 이거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한 사항이에요. 그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래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거기에 이제 사무에 관련된 사항들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 16명입니다. 이거는 한동안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이 위원회 별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굉장히 인기 있는, 의원들 사이에 인기 있는 위원회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관사항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루는 위원회인데,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점차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죠. 네. 그다음 체육 측면에, 스포츠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엄청난 활약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 그다음 우리의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위원회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위원들의 수도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이고, 뭐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뭐 농촌진흥청, 뭐 이런 해양경찰청 뭐 소관에 속하는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위원회다라는 거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것도 굉장히 긴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 특허청 소관에 속하는 사안들을 다룬다라는 거고, 보건복지위원회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요새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국회에서 다룰 때 보건복지위원회에 속하는 의원들이 이제 다루게 됐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일단 환경노동위원회 총 16명으로 구성이 되고, 우리나라의 환경부, 그다음 고용노동부에 속하는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안인데, 전체 의원이 30명 위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위원회예요. 왜요? 왜 국토교통위원회가 인기가 많을까요? 국회의원들의 재선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딱 외칠 때 뭐가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요? 눈에 보여요. 다리 쫙 놔주는 거, 길을 쫙 포장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 지역구에 다리를 놔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든다든지, 뭐 새롭게 길을 까는 일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선 가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도 인기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보위원회 12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고, 여성가족위원회 총 17명입니다. 거의 100% 여성 의원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행정부의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